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대표 대구 방문 소식을 좀 안 다뤄볼 수가 없는데 네. 이 전 대표가 최근에 그 측근 그룹이죠. 이른바 천하용인이라고 불리는 네. 이 분들과 함께 대구로 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전통 강세 지역이기도 하고 이 대구에 가서 이제 최근에 구축한 이른바 열랑망 참여자들을 만나러 갔다는 건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네. 그 발언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의원 12명 중에 절반 이상이 교체될지 모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배경을 좀 짚어볼까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국민의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럼요. 왜냐하면 선거를 몇 차례 지휘를 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대구 사정, 대구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최근에 취재해 보면 국민의힘에서 양다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걸치고 한 다리는 이준석 신당에 걸치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일수록 내년 선거가 물론 이제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와 별도로 도대체가 우리 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고 김기현 지도부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여의도는 매일 정보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시장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 많아졌고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왜냐하면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초반부터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영남 중진 용퇴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남 중진들 당신들 그 자리에서 나와서 수도권에 험지 출마하거나 아니면 불출마하시라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고 오히려 하태경 의원만 내가 왜 초반에 그만둬? 좀 나왔고 사실은 하태경 의원은 인유한 혁신이 전이죠. 전에 미리 전에 나왔고 먼저 그 뒤로는 뭐, 예. 선도적으로 이제 험지 출마하겠다고 나온 것이고 그 뒤로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반발하고 있고 뭐 체육관에서 사람 모아서 예. 막 위력 과시하고 오히려 또 반대 그렇죠.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뭐 버스 92대 동원해서 4,200명 모아서 자차로 이동한 사람까지 하면 5천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세과시를 하고 또 주호영 의원도 뭐 대구에서 시작했으니까 대구에서 끝내겠다 그렇죠.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물갈이 대상인데 이분들이 버티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기호 3번 달고 이준석 신당으로 출마할 거냐 고민이 깊어질 거고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견적을 내보니 절반 이상은 교체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목요일이 어떤 인유한 날인지. 위원장이 일주일 시간 준다고 했어요. 당 지도부에. 그게 결정되는 게 목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당 지도부, 윤핵관 그리고 영남 중진 요 세 파트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파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대구를 이번에 처음 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8월 이후에만 5번을 찾았는데요. 네. 대구에 이렇게 공들이는 이유 나름의 또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의 어떤 정치 노선을 분명하게 보수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는 보수의 적자고 그리고 뭐 그 박해봤던 시절에 그렇죠. 뭐 삭가 쓰고 막 이런 절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의 불판을 바꾸겠다, 갈아엎겠다 이런 선언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2012년 정치권에 처음 발을 들일 때 박근혜 키즈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넘게 정치를 해왔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전부 비만 고양이들, 살찐 고양이들이고 정말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때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겁한 사람들이다. 저하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눈빛이 이제 그 약간 그렁그렁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정치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바꿔보려고 뭐 자전거도 타보고 뭐 무슨 지하철도 타고 뭐 이러면서 새로운 서진 확장도 한다고 예, 그리고 그러고. 이제 서진 정책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보수를 바꾸기 위한 보수의 어떤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한 번 더 바꿀 거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태극기 극우 아스팔트 보수와 협세해서 그야말로 뉴라이트가 웬 말이야 이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양곡인 줄 알고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자 어디서부터 출발할 건데 그랬을 때 대구에 가자. 왜? 대구는 보수의 본산이고 보수 정치의 출발이기도 하고 산업화의 이 어떤 기지 같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대구에서부터 바꿔서 서울로 오겠다. 그러니까 어제 대구에서 콘서트를 시작했지만 대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전국을 돌면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새가 계속 붙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마지막에 서울에서 할 코크 콘서트 현장은 상당히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동안 어쨌든 본인이 이제 보수 정체성을 표방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스타트는 대구에서 끊을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대한민국 보수라는 게 기득권적 보수 그리고 뭐 친미, 친일 이런 것들을 대변해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는 연설문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던 대목이 어떤 거냐면 일단 한동훈 장관을 디스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구를 칭송하거나 환심을 사려는 발언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대구의 위기를 언급했거든요. 그리고 대구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립된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부터 대구 취재를 해보면 대구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들 중에 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대구 사람이지만 서울 가서 경부선 타고 서울 가서 출세해야지 고향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지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대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그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 동네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지역의 현실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슨 우리를 대변한다는 거야 라는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그 지점을 파고드는 연설을 어제 했어요. 왜 여론조사를 하면 매번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어떤 허영심 섞인 주인의식이 아니라 정권 교체했는데 대구는 왜 안 바뀌냐. 여기서부터 문제의 출발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어제 그 현장에 참석했던 수많은 젊은이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1,500석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제가 어제 대구 지역 현지 취재를 갔던 기자를 통해서 또 다시 저도 취재를 했는데 이 기자에 따르면 한 1,300명 정도가 모였고 2030, 40, 50 세대가 고르게 모였고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고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앞서 이제 연설문 말씀드렸는데요. 대구 지역 언론인들의 평가가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이준석의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의식에는 크게 공감했다는 걸로 그렇죠. 익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제 어떤 제가 조남은 까먹었는데 청년 정치인 뭐 국민의힘 그 대변인 콘서트로 뽑힌 청년 정치인이 뭐 경북대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오는데 동대구역에 내리면 딱 5글자를 보고 내가 대구에 왔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글자인가요? 문재인 사형. 네, 그게 문재인 사형이라는 게 딱 걸려있고 아 내가 대구에 왔다. 이렇게 고립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영남 지역 대구부터 보수혁신을 시작하겠다 이런 건데요. 어제 딱 2지역을 얘기했거든요. 강대식 의원이 있는 대구 동을.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있는 수성갑. 요 2 지역구를 언급하면서 이 지역의 다른 사람을 꽂는다. 라고 하면 거기 가서 붙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성갑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출신 배경이나 이런 거, 아버지 뭐 인연이나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동구 이런 걸 쪽은 보면요. 과거에 또 유승민 전 의원 지역구가 강대식 의원 지역구가 유승민 의원 그러니까요. 지역구를 강대식 의원이 그러니까요.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 지역에 강대식 말고 다른 사람을 꽂는다면 내가 글로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주호영 말고 다른 사람 꽂는다면 내가 수성갑으로 간다. 이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아주 이제 딜을 한 이런 상황인데 재밌는 포인트는 이준석 대표가 반드시 지역구로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이 강하고 무조건 험지로 간다. 대구에서도 그렇죠. 제일 반개혁적인 인사와 붙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으로서는 그 도전이 상당히 대구의 민심을 흔들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은 대구 지역 언론인들의 판단입니다. 어떤 그 상징 자본을 이제 가져오겠다 이런 걸 그렇습니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가져오려면 어쨌든 신당을 만들어야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네. 간에. 뭐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언제 만드는 거냐? 27일이요. 12월 27일. 디데이로 말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 이후에 좀 계속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변죽을 울리는 식의 계속 아. 단서들 계속 주면서 다니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오늘 아침에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태현 변호사가 그래서 대구를 갑니까? 아니요. 뭐 상계동 갈 수도 있고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뭐 이런저런 변죽인 것 같고요. 이제 정치인들의 화법 중에 하나인데 네네. 저는 중요한 거는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준석의 컨텍스트가 어디가 있느냐. 이제 그걸 보면 특히 어제 연설문을 통해서 이준석이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뭔지 뭘 하고 싶은 건지 결국은 대선이거든요. 한동훈 그렇죠. 장관을 왜 건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대선이고 이준석과 한동훈이 보수 진영 안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인 것이고 그중에서 나는 이런 메시지야. 한동훈 장관 와서 뭐 대구를 찬양하고 칭송하고 이런 거 했지만 지금 대구의 현실이 칭송할 때예요. 한번 보세요. 라고 직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 어떻게 답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전 대표가 요 얘기 좀 네. 말씀드릴게요. 어제 대구 지역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픈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냐면 자 그러면 대구에서 그 TK에서 그동안은 뭐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국민의힘이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예컨대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3파전이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국민의힘 1등, 이준석 2등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이 1등 하거나 국민의힘 2등 하고 민주당이 꼴찌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지금 대구 특히 TK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대구 지역사회에서 존재감 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이고 국회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 지역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정당이 된다면 민주당이 TK 영남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될 때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구 지역은 이제 과거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을 찾기 어려웠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대구 TK 이를 그냥 버리는 카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호남 지역 당, 영남 지역 당 뭐 이렇게 이제 구도가 돼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수도권으로 민주당은 확장을 한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무현 대통령 등등해서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은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대구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깰 거냐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TK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당내 TK 출신들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선뜻 그 전략적 구도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 뭐 지역에 따라 결국은 이준석 신당의 존재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민주당에 더 그렇죠.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이랑 이제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도 곧 오픈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데. 지금 어떤 세대 결집 이런 거를 좀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해보면요. 소위 세대 포위론, 이게 세대 결집적 발언은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좀 논란이 됐던 그렇죠. 대목입니다. 사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걸로 뭐 선거를 치렀다. 갈라치기 2대남 전략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예, 대한민국 미래 어떻게 갈 거냐. 그렇죠. 예, 그리고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정쟁만 할 거냐. 최근에 잘 흐름을 보시면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파트너십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노선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토론을 통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 정책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인구 소멸, 그다음에 지방 소멸, 기후 위기, 안보 위기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주요한 이슈들을 놓고 상식이 통하는 차원에서 서로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적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그러니까 예컨대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진보적 입장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안보 위기와 관련해서는 그렇죠. 보수적 태도를 견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전략이 필요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유연한 실용주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노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과거에 2030 세대에게만 환호받던 정치를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전 세대로 확장시켜서 어느 계층이나 상관없이 지역이 어디든 고르게
표를 받아야 대통령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전략적 선택을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뭐 2030이 그 시절 2030이 나이가 들어서 3040이 또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이분도 지금 예. 40대가 곧 돼요. 예,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스럽게 세대 확장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오늘 아침에 좀 정치면을 좀 달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다른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놓고 도덕이 없다. 뭐 여기까지는 뭐 넘어간다 쳐도 이준석 전 대표 잘못이 아니라 이건 부모 잘못이다. 뭐 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뭐 버르장머리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러면서 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또 강하게 문제 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뭐 의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배경을 짚어봐야 될까요? 두 가지. 아니 도덕이 없다. 이거 북한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 무슨 드라마 뭐죠? 그 무슨 드라마에서 네. 나왔던 최근 북한 관련된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인유한 위원장이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가 국민의힘 취재를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기본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남자. 그러니까 그 2012년 비대위원 이미지가 그렇죠. 계속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이 대표, 이 전 대표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거나 뭐 이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이렇게 부르는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다 준석이에요. 준석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준석이 어제 이건 만났는데 이제 직접 들으신 얘기를 해주시는 그럼요. 거죠? 예. 아니 뭐 저뿐만 아니라 저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 아마 우리 염 기자님도 들으셨을걸요. 정당 출입하셨을 들어봤습니다. 때 들어보셨잖아요. 예, 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통칭 준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철 없는 남자아이로 대접을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어떤 필터링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뿐만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도 사회인을 향해서 또 부모가 얘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은 유초등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고 중학교 때부터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태도가 없는 거죠. 그냥 그래도 돼. 얘는 어린아이니까. 그리고 그때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아우 애가 막 철이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봐봐 상대방을 향해서 저렇게 막말하고 함부로 하고 누가 저렇게 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품격이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이제 계속하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인식선 속에서 그냥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열받겠죠. 그러나 그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 그래도 나름 하버드도 보내고 서울과학고등학교도 보내고 우리 아들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서 야 걔네 부모가 애를 잘못 키웠어 라고 평가받는다면 그 집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인유한 위원장도 부모님이신데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사실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기자들이 주목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혁신이 D-Day가 다가오면서 과연 이거 이제 어떻게 마무리될 거냐라는 거였는데 다시 그런 혁신이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시한이 그럼 여기서 이제 어쨌든 솔선수범해 달라. 먼저 좀 희생을 보여달라. 뭐 이런 어쨌든 이제 문제는 내놨거든요.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고 답안지 있거든요. 제출을 안 하고 있죠. 답안지 제출 시한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제가 정말 이걸 이게 팟캐스트긴 하지 아니 뭐죠 이거 저 유튜브긴 하지만 저 공영방송 문화방송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저도 답답한데 어디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해야 될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따 귓속말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쿠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상당히 흉흉합니다.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버티기에 들어갔다. 누가? 윤핵관, 영남중진 지도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좀 시그널을 주긴 했어요. 장제원 의원이 제일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하여튼 몇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인유한 위원장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왔을 때 그 영남 중진 겨냥하고요. 윤핵관 겨냥하고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리고 세 번째가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물갈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이 세 가지 미션은
그래서 뭐 인요한 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차도살인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뒤에 이제 뒷배가 있는 거죠. 용산이라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그거는 뭐 나라님이고 우리가 뭐 월권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부여했지만 정권을 부여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전권은 아니었던 거고 사실상 생존이 걸린 문제가 갈등하는 국면이 돌입을 하니까 나를 죽여? 나 못 나가. 버틸 거야. 내가 울산을 왜 떠나 내 고향인데. 응? 아니 내 고향 가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한때는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에서 북구로 출마하는 이걸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카드. 예. 그다음에 그러면 뭐 서울 어디로 출마할까? 근데 돌려봤는데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화강 강 건너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기현 대표에 사실은 대해서. 당대표 선거 때부터 그렇죠. 수도권 확장 한계는 이미 그때 거론됐던 그렇습니다. 문제인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평생 영남에서만 정치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하던 일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수도권에 와서 다 그야말로 이제 전멸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나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김기현 대표의 꿈은 대선 출마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김기현 대표에게 필요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내가 다음 총선에 당 대표로서 이 선거를 총지휘했어. 그걸 가지고 대선 출마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승리로 이끌었다. 네.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바로 그 포인트인데 지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무조건 내가 이 선거 지휘한다. 이런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잘 선거 지휘해 주세요라고 하기에는 수도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영남에서 꼴찌한다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꼴찌하는 상황이 되는 건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자 구도가 되면 수도권에서 예컨대 중도 보수층들이 이준석 신당을 대거 지지하는 국면이 되면 국민의힘 3등 꼴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선은 못 되더라도 국민의힘을 떨어뜨리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이제 그 국회 주변에서는 많이 돌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버티실 거예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는 목소리가 계속 이제 당내부터, 그러니까 그게 포문을 연 게 성일종 의원이에요. 그렇죠. 충청 북부가 위험한데 무슨 충청 남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일종 의원이 충청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청 북부로 이길 수 있는 선거 전략을 가지고 오세요. 왜 자꾸 충청 이남, 영남은 지금 해도 이긴다니까. 거기 말고 충청 이북, 거기 전략이 뭐예요? 없잖아. 그럼 당신 그만둬라는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김용남, 수원, 그다음에 서울의 김근식 위원장 송파죠. 그러니까 이분들마저도 이제 나온 거예요. 당신 리더로서 자격 없다. 그런데 이것은 더 확산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김기현 대표 최측근이 저한테 이제 직접 한 얘기가 이거예요. 대표님은 계속 하고 싶죠. 계속 원하세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렇긴 한데 버틴다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최측근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 뒤에 대통령이 있고 그러면은 야 이거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태를 결국 이제 순방 끝나고 귀국하면 조치가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일단 국정원장이랑 인사들은 나왔거든요. 근데 이쪽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너무 이상하죠. 네. 사실은 원장이 뭐 지금 정치권에서는 김용현 저 경호처장이 원장으로 후임으로 오든지 아니면 김용현류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1차장, 2차장 인사를 먼저 했어요. 그 윤건영 의원이 페이스북에도 썼던데 이런 경우는 없죠. 원장을 갈면 원장 후임을 먼저 인선하고 원장에 그렇죠.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인사를 하위급 일반 기업도 다 그렇게 하죠. 그렇죠. 네. 사장 인사 먼저 하지 부장 인사하고 사장 인사하지 않잖아요. KBS도 그렇게 하던데.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후임으로 올 원장은 두 가지잖아요. 그냥 바지저고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복심이거나. 그러니까 원장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 그것도 하여간 뭐 나중에 그건 따로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김기현 대표가 안팎에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아니 이미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예. 그리고 그 이제 목요일도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울산에 가서 네. 본인 지역구죠. 네. 거기서 대통령과 자주 소통한다. 자기가 이제 윤심이다.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제 어쨌든 이제 아까 이제 측근들 얘기도 있지만은 이제 목요일 전후에 대해서 좀 윤곽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려질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대통령하고 정말 잘 통하게 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 급해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예, 당대표인데 대통령하고 한 번 만나면 프리토킹 3시간에 무슨 영어 해야 합니까? 예, 무슨 프리토킹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본인이 갖고 있는 리더로서의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가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루에 나 전화 3-4번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시받는 겁니까? 대통령하고 하루 3-4번을 왜 통화를 합니까? 당대표가. 당대표는요, 정당을 운영하는 리더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전략도 짜야 되는 거고요.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걸 다 망각해버리고 내가 대통령이랑 얼마나 친한 줄 알아요? 나 한 번 만나면 3시간씩 얘기하고요. 하루에 3-4번씩도 통화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게 당대표를 계속 해야 되는 어떤 이유나 명분이 되는 겁니까? 한국 정치가 굉장히 후져졌다. 대통령실에 완전히 복속된 존재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는 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이런 거예요. 취재해 보면 비대위 띄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5달 남았어요. 비대위원장 누구 데려올 건데 그렇죠. 또 자중질환 나면 그땐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냥 이러지 말고 김기현 체제로 가고 공간이 세웁시다. 다음 달에. 그래서 공관위원장 똑바로 된 사람 딱 세워놓고 이 사람 위주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자. 김기현 힘 빼. 그리고 그 공관위원 위주로 가자라는 주장을 해요. 이거를 또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라도 김기현 대표가 남아있으려고 한다면 그 방법이 하나 살아있는 카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원 4명이 결심하면 대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김석기 의원 꽂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다가 윤심파는 김기현 대표로 총선이 되겠느냐 또 이런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아주 내부에서도 좀 문제 의식이 좀 싹트고 있는데 저분은 중앙 정치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대구시장이. 또 대구시장이시고 이 와중에 오늘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거 네. 좀 영남권 의원들에게 좀 자극이 될까요? 어떻게 아니요. 좀 보십니까? 전혀.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고요. 그 장렬히 전사하려는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어려워요. 하태경은 어차피 그렇죠. 어렵고 어딜 가든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도 좀 폼나는 지역에서 대권 주자들이 많이 지나간 지역이죠. 종로가. 당장 내부에서 경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선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비켜줄 리 만무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하태경 의원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결과는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른 영남권 의원들 반응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좀 진보 진영 소식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4일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제3지대 진보 진영이 연대하는 개혁 연합신당을 만들고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위성정당 민주당과 함께 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좀 선을 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세게 비판했어요. 그 이제 총선 전략과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아주 긴 글로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뭐 민주당도 비판하고 정의당 일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양양자 금태섭 신당, 이준석 신당 싹 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진보 진영의 주자로 서겠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에서 탈당한 그룹이 있어요. 사회민주당. 네네. 그러니까 다들 대체로 진보 진영에 있는 소수 정당들입니다. 이런 소수 정당들을 다 묶어서 비례정당을 하겠다는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다시 또 위성정당 금지를 네. 하는 뭐 병립형으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현 시스템인 연동형 비례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비민주 반국민의힘 거기에 있는 어떤 중도 개혁적인 포션을 한번 노력을 해서 표를 받아보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진보 진영 원로들이 진보 정치 연합 원탁회의라는 것을 오늘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안하면서 다 합쳐라. 정의당, 개혁 연합신당, 뭐 노동당, 뭐 등등등등 다 모여서 한꺼번에 싹 다 비례의석을 먹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짜봐라라고 제안을 하는데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번호는 또 어떻게 배분합니까 그러면?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은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예컨대 병립형을 하지 않으면 의석수에서 35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뒤진다는 게 오늘 이제 약간 전략 보고 비슷하게 이제 쭉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병립형 갈 수밖에 없어요라는 것을 웅변하는 기사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나 이런 소수 정당들이 반발할 게 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는 구도, 단 한 석이라도 더 많아야 된다는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의식,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뭐 사법 리스크, 리더십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결정을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총선은 이기고 그다음에 대선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늘 연합정치로 대권을 쟁취를 했습니다. 연합이 없는 가운데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합 노선을 포기할 거냐. 총선은 이기고 대선은 질 거냐. 아니면 총선에서 연합정치로 포션을 진보 진영에 좀 내주더라도 민주당이 일당이 못 되더라도 연합으로 승리하는 구도를 만들고 이것을 대선까지 가져갈 거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용해인 의원이 이제 약간 견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신당을 그 중도 정치 재탕이다 이러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용해인 의원의 오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입만 열면 안철수 의원 흉보잖아요. 사이가 많이 거의 안 좋죠. 뭐 통과 제리 네. 식으로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고 예, 그러고 맞아요. 아픈 사람 상대 안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근데 안철수 대표도 좀 이상하죠. 뭐 안철수의 혁신 서명 운동하고 예, 이준석 징계 뭐 이런 걸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이준석 대표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안철수식 중도 정치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기는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중도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념적으로 중도 보수 진영에 있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이준석을 지지할 수는 있지만 이준석의 노선이 중도는 아니다. 보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제3지대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금태섭 신당 시작했죠. 양양자 신당 그렇죠. 나왔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그 뭡니까 정의당에서 세 번째 권력인가 류호정 장애의원 뭐 이런 이준석 신당도 그리고 이준석 지대고요. 신당도 네. 나왔죠. 그리고 이제 용해인 신당까지 나온 건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신당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3지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민주당 제3 무당파 3파인데 이 무당파층을 다음 총선에서 내년 선거에서 누가 어떻게 얼마나 지지를 확보할 것인가는 정치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재미있게 볼 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당시 이끌었던 네. 국민의당이 네. 사실 전례 없는 성적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 호남 기반과 손을 잡고 근데 그렇죠. 과연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제3지대가 과연 이번처럼 이렇게 또 많이 일어나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예. 늘 이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또 주목을 주목해주고. 좀 예전에는 뭐 이런 기사 거의 안 썼는데 네. 이제는 이제 주목을 많이 하니까 네. 또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마지막 쟁점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내 혁신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입장 좀 어떤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취재해 봤더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사람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네. 그거랑 연장선상인 그렇죠.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음. 하면 이재명 대표는 100% 만들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예. 35개가 걸렸는데 국민의힘이 35개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이 넉놓고 그럼 35개를 뺏기냐? 그런 선택할 사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우아하게 있을지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친명 핵심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이탄희 의원 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연일 나와서 퇴행은 안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칙과 상식에서도 퇴행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당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리더십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치적인 어떤 고려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정치라는 것이 지난 너무 옛날 얘기는 다 네. 빼버리더라도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이 바로 연합정치론이었어요. 개혁입법연대, 탄핵입법연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그렇게 하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은 개헌부터 했어야 됐다.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권력 구조를 바꾸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권력 그대로. 구조를 바꿔서 어떤 그런 방식의 정치개혁, 선거개혁 운동을 했었어야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혀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 후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식 선진국으로 갈 건지 아니면 부쿠라파 스타일로 선진국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 집단이 어떤 결의와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렇죠. 프랑스 같은 나라도 심각했어요. 그런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가 국민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책 내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그냥 우리 정치 집단의 기득권적 이익만 챙기겠어요 라고 한다면 좀 더 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목요일 날 네. 여당 내용을 보고요. 그렇죠? 네. 보고 그리고 또 민주당 쪽 선거제 개편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